안녕하세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 때는 결국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를 따라가게 돼요. 누군가에게 그 등불은 가족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믿음이나 신념일 수도 있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조용한 등불 하나만을 믿고 위험한 길을 걸었던 한 한국인 선교사의 이야기예요. 듣는 동안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이 이야기의 길을 더 멀리 밝혀줘요. 민도연. 그는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도 조용했고 걸음도 빠르지 않았죠. 만약 거리에서 마주쳤다면 당신은 그를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특별할 것도 없는 평범한 한국 중년 남자로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중국 국경 도시의 좁은 골목골목을 누비는 사람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도연을 봤을 때 무언가를 느꼈어요. 그것이 뭔지 정확히 설명할 순 없지만 마치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을 때의 그런 느낌이었죠. 도연이 사는 방은 중국 국경 도시 연길의 가장 오래된 건물 3층에 있었어요. 외벽은 벗겨져 있었고 계단은 삐걱거렸고 밤이 되면 쥐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달에 15만 원 정도면 충분한 그런 방이었죠. 그 방에서 도연은 살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살고 있다기보다 존재하고 있었다는 표현이 더 맞았어요. 밖에서 보면 마치 옛날 영상을 틀어놓은 것처럼 시간이 멈춰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방 안에는 두 개의 침대가 있었어요. 하나는 도연의 침대였고 다른 하나는 손님들을 위한 침대였죠. 책장엔 한글로 된 성경책들과 영문법 교재들이 가득했고 창문 옆에는 오래된 탁상용 스탠드 하나가 있었어요. 그 스탠드는 밤이 되면 항상 켜져 있었어요. 누군가는 이 불빛이 필요할 테니까. 도연은 그렇게 말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처럼. 도연이 중국에 온 지는 벌써 8년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선교사로 왔었죠. 한국의 한 기독교 단체에서 파견한 공식 선교사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공식 루트는 막혔고 풀뿌리 운동으로 돌아섰거든요. 북한에서 탈출해온 사람들이 중국에 들어오면 그들은 대부분 엄청난 위험 속에 있었어요. 중국 정부는 그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북한 정보망은 그들을 쫓아다녔죠. 그들은 마치 유령 같은 존재였어요. 공식 신분증도 없고 일할 수도 없고 아무 보호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도연을 찾아왔어요. 처음 찾아온 사람은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이름은 혜정이라고 했죠. 그녀는 2명의 아이를 데리고 도연의 방에 나타났어요. 밤중에 비를 맞으며. 여기가 혜정이가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알려준 곳이 맞습니까? 도연은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따뜻한 물을 끓였고 아이들의 옷을 말렸으며 밥을 차렸어요. 그리고 침대를 내어줬죠. 그 밤 혜정이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잠을 잤어요. 도연은 의자에 앉아서 밤을 새웠어요. 누군가 온다면 혜정이와 아이들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혜정이에게 물었어요. 다음 계획이 뭐예요? 저는 혜정이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혜정이는 눈물이 날 것 같은 표정으로 도연을 봤어요. 이미 쉬운 길은 다 걸어왔습니다. 이제 어려운 길쯤이야. 그렇게 말하며 혜정이는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그것은 마치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손처럼 보였어요. 도연은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혜정이와 그녀의 아이들을 도우면서 도연은 체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떤 경로로 이동할 수 있는지, 누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는 조용히 그러나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중국 공안에 신고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북한 정보망을 피하려면 어떤 루트를 택해야 할지,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청하려면 누구를 통해야 할지 도연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3주 뒤 혜정이와 그녀의 아이들은 중국을 떠났어요. 도연은 어둠 속에서 그들을 차까지 인도했고 차가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차가 사라지는 순간 도연은 무언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겠네요. 도연은 혼잣말로 그렇게 말했어요. 다음 사람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가 이 방에 켜놓은 불빛은 계속 밝혀져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다음 주에 또 다른 사람이 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며칠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손이 도연의 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도연은 매번 그 문을 열어주었어요. 중국 국경 도시에서는 이런 일이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경찰도 공안도 일반인들도 마치 그 일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도연의 이름은 조용히 퍼져나갔어요. 손을 거쳐 손으로, 입을 거쳐 입으로. 북한에서 탈출해온 사람들 사이에서 도연은 하나의 전설이 되어갔어요. 연길에 가면 조용한 한국 선생님이 있어. 그분이 도와주신다고. 이런 식으로요. 도연은 그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직 행동으로만 말했을 뿐이었어요. 그가 도운 첫 번째 사람인 혜정이를 포함해서 도연은 자신이 정확히 몇 명을 도왔는지 세어본 적도 없었어요. 숫자로 세는 것 자체가 그의 신념에 맞지 않았거든요. 사람을 통계로 생각할 순 없어요. 도연은 나중에 그렇게 말했어요. 누군가 그에게 몇 명이나 도우셨나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매일 한 명의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그 사람 하나를 돕는 것이 전부예요. 그 다음은 내일의 일이죠. 도연의 삶은 그런 식이었어요. 오늘의 문제에 집중하고 내일은 내일의 등불이 비춰줄 거라고 믿으며 사는 삶. 하지만 조용한 움직임도 언젠가는 감지되는 법이에요. 그리고 2년 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도연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매우 조용했고 매우 계획적이었으며 매우 위험했어요. 도연이 연길에서 조용히 일을 시작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어요. 그 2년 동안 중국은 급변했어요. 경제가 빠르게 발전했고 보안 감시 시스템도 점점 강화되었죠. 특히 국경 근처의 도시들은 더욱 그러했어요. 그런데도 도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더 체계적이 되어갔어요. 처음에는 서툴렀던 그의 움직임이 점점 정교해졌어요. 마치 경험을 쌓은 장인이 연장을 다루는 것처럼요. 도연이 도운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따랐어요. 첫째, 안전한 쉼터. 도연의 방이나 도연이 신뢰하는 몇몇 중국인 목사의 집들. 둘째, 신분 서류. 도연은 중국의 지하 네트워크를 통해 임시 거주증을 얻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셋째, 자금. 도연은 작은 교회들과 한국의 기독교 단체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어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다른 이름으로요. 넷째, 이동 루트. 여기가 가장 위험한 부분이었어요. 도연은 북한 정보원들을 피하면서도 중국 공안을 만나지 않는 경로를 알고 있었어요. 쿤밍으로 가거나 베이징으로 가거나 때론 몽골을 거쳐 가기도 했어요. 경로는 매번 달랐어요. 다섯째, 마지막 도움. 한국 대사관이나 관련 기관에 연결해주기.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단계에 이르면 정부 기관이 개입되기 때문이에요. 도연은 이 5가지 단계를 수십 번을 반복했어요. 어떤 때는 동시에 여러 사람을 도왔어요. 어떤 때는 한 사람을 도우는 데만 몇 주를 쏟기도 했어요. 그 과정에서 도연은 몸도 많이 상해봤어요. 한 번은 경찰 소속 남자가 도연을 쫓아왔어요. 도연은 옥상 위로 뛰어올랐고 3층 높이에서 떨어졌죠.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하지만 도연은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2주간 침대에 누워 지냈어요. 또 한 번은 도연을 의심하던 자들이 그의 방을 수색했어요. 운 좋게도 그날 따로 누구도 있지 않았고 증거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그 뒤로 3개월간 더 조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연을 찾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났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이게 정말 신앙 때문이었을까요? 도연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떤 날 밤, 혜정이의 아들이 보낸 편지를 받았어요. 혜정이는 이미 한국에 정착했고 아이들도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편지의 내용은 이랬어요. 선생님, 저 지금 한국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엄마는 옷 공장에서 일하고 있고요. 저는 매일 아침 깨어날 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밤 악몽을 꾸던 시간이 이제는 없어졌거든요. 그건 모두 선생님 때문이에요. 제가 언젠가 선생님처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도연은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어요. 목소리 없이 소리 없이. 그 이유를 알고 싶으셨나요? 그건 도연이 느낀 것이 행복함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책임감이었어요. 한 명의 삶을 구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명을 위해 이제 무한정 계속해야 한다는 책임감이었죠. 하지만 도연은 그 책임감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고 가기로 했어요. 이게 내 길이구나. 도연은 그렇게 말했어요. 자신에게. 연길의 다른 선교사들은 도연을 어떻게 봤을까요? 공식적인 선교사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은 도연을 말이요. 평가는 엇갈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도연을 영웅이라고 봤어요. 진정한 신앙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도연을 위험하다고 봤어요. 자신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도연 목사는 자살 행위를 하고 있어요. 어떤 선교사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 광신이야. 또 다른 선교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그런 평가들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신앙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신앙이란 말이에요. 도연이 한번 나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훗날에 알려진 그의 말이에요. 신앙이란 안전한 곳에서 하는 기도만은 아니에요. 신앙이란 때론 위험 속에서 누군가를 붙잡는 일이기도 하죠. 그 누군가가 당신을 배신하더라도요. 마지막 부분에서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고 합니다. 도연은 그 당시 이미 뭔가를 느끼고 있었던 걸까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도연이 도운 사람들 중에는 정말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동자, 지식인, 엘리트, 일반인, 심지어 군 관계자도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다른 이유로 북한을 떠났어요. 어떤 사람은 기아를 피하기 위해서였고, 어떤 사람은 정치적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였으며, 어떤 사람은 단순히 다른 삶을 살고 싶어서였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있었어요. 대학 출신의 젊은 남자였죠. 이름은 준호라고 했어요. 준호는 북한의 과학자 가족 출신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고위 관료였고, 형은 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엘리트였어요. 하지만 준호는 다른 길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탈출했어요. 준호가 도연을 찾아온 건 겨울이었어요. 눈이 많이 내리는 그 밤. 선생님, 저 정말 위험해요. 준호는 도연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왜죠? 제 가족 때문이에요. 제가 나가면 제 가족이 모두 감옥에 갈 거예요. 도연은 그 말을 들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따뜻한 음식을 주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일단 쉬세요. 내일 얘기해요. 다음 날 도연은 준호에게 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고 싶으세요? 준호는 머리를 끄덕였어요. 제 삶을 살고 싶어요. 도연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당신의 탈출이에요. 하지만 당신의 가족이 겪을 일까지는 막을 수 없습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건 제 십자가예요. 제가 져야 할 무기예요. 그렇게 말하며 준호는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도연은 그 손을 놓지 않고 준호를 도왔어요. 4개월의 긴 준비 끝에 준호는 한국으로 떠났어요. 나중에 준호는 한국에서 대학원에 가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때때로 도연을 생각했다고 해요. 제 인생을 주신 분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준호는 나중에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도연도 준호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 모든 일이 누군가에게는 이미 알려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준호를 포함한 도연이 도운 사람들 중 몇몇이 이미 감시 대상이었다는 것. 특히 준호처럼 고위층 가족 출신인 경우 북한은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어디든지 끝까지 쫓아가죠. 그리고 도연은 그 위험을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도연이 본 것은 개인이 아니라 사람이었으니까요. 신분도 배경도 없는 순수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인간은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존재예요. 신분도 종교도 이념도 넘을 수 있어요. 그건 인간의 자유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도연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도연은 계속 손을 내밀었어요. 누군가의 손이 자신의 손을 잡을 때마다. 하지만 모든 손이 진실한 손은 아니었어요. 도연이 처음 은혁을 만난 건 봄이었어요. 정확히는 4월 17일이었어요. 도연은 나중에 그 날짜를 명확히 기억했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모든 것이 바뀌는 날이었으니까요. 은혁은 밤 11시쯤 도연의 방 문을 두드렸어요. 노크가 아니라 진짜 두드리는 거였어요. 마치 누군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사람의 그런 두드림. 도연은 그 노크 소리를 들었을 때 뭔가를 느꼈어요. 직감이었어요. 위험 신호였어요. 하지만 도연은 문을 열었어요. 선생님, 여기 도움받는데 맞습니까? 은혁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눈동자가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고 있었죠. 마치 누군가를 두려워하듯이. 도연은 은혁을 안으로 들였어요. 들어오세요. 그리고 안심하세요. 여긴 안전해요. 은혁은 도연의 그 말을 듣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목소리 없이 그저 몸이 떨릴 뿐.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따뜻한 물을 끓였고 밥을 데웠고 침대를 깔아주었어요. 모든 동작이 부드럽고 조용했어요. 그 밤 은혁은 도연의 소파에 누워 잠을 청했어요. 도연은 의자에 앉아 밤을 샜어요. 평소처럼.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은혁에게 물었어요. 이제 얘기해도 괜찮으세요? 은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놨어요. 은혁의 아버지는 북한의 보위부 간부였어요. 은혁은 엘리트 학교에 다니면서 특별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권력이라는 건 매우 위험한 것이었어요. 특히 북한 같은 곳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은혁의 아버지는 어떤 고위층의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의심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은혁의 아버지는 감옥에 갔고 은혁과 그의 어머니는 감시 대상이 되었어요. 저는 탈출할 수밖에 없었어요. 은혁이 말했어요. 도연은 그 말을 들으며 은혁의 눈을 봤어요. 눈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하지만 그건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 배경에서 나온 사람이라면 불안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연이 말했어요. 당신은 여기에만 머물면 돼요. 다른 건 생각하지 마세요. 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은혁은 도연의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처음 몇 주는 문제가 없었어요. 은혁은 조용히 있었고 도연의 지시를 따랐어요. 팝도 먹었고 쉬기도 했고 때론 도연과 대화도 나눴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작은 이상함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이상함은 은혁의 움직임 패턴이었어요. 은혁은 매일 같은 시간에 밖에 나갔어요. 오후 2시 정각에. 그리고 정확히 1시간 20분 후에 돌아왔어요. 도연은 그걸 눈치챘어요. 은혁이 혹시 어디 가세요? 도연이 물었어요. 은혁은 순간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들켜진 사람 같은 표정이었죠. 아, 네. 저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 대답은 거짓이었어요. 도연이 뒤따라가 봤거든요. 은혁은 카페로 가지 않았어요. 대신 공원으로 가서 누군가를 만났어요. 몇십 분 동작은 대화를 나눴고 무언가를 주고받았어요. 도연의 경험으로 봐서는 그건 명백히 정보 거래였어요. 두 번째 이상함은 은혁의 짐이었어요. 도연이 실수로 은혁의 가방을 집어들었을 때 뭔가 딱딱한 느낌이 들었어요. 종이였어요. 많은 종이가 들어있었어요. 도연은 은혁이 없을 때 그 가방을 열어봤어요. 도연이 이런 일을 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신뢰를 어기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묵을 수 없었어요. 가방 안에는 연길의 여러 쉼터의 위치가 지도에 표시되어 있었어요. 도연의 집도 포함되어서요. 그리고 그곳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정확히 적혀 있었어요. 얼굴까지. 도연의 손이 떨렸어요. 누가 이걸? 도연은 그 문서들을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뭔가를 결정했어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그 밤 도연은 은혁과 대면했어요. 은혁이 당신 가방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있어요. 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선생님, 그건 당신이 여기 온 이유가 도움을 받으려던 게 아니라는 거겠죠?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워져 있었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도연이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 은혁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대신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선생님,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설명해봐요. 도연이 말했어요. 은혁은 천천히 말을 풀어놨어요. 은혁의 아버지는 감옥에만 있던 게 아니었어요. 아직도 북한의 권력층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은혁의 탈출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어요. 은혁은 도연을 감시하기 위해 보내진 사람이었어요. 특히 도연이 도와주는 사람들의 목록을 얻기 위해. 그들은 준호를 특히 원했어요. 준호처럼 고위층 출신의 탈북자는 매우 귀한 정보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북한이 준호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도왔는지 알게 되면 그들은 북한 내부의 정보망을 재구축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도구일 뿐이었어요. 은혁이 울면서 말했어요. 선생님, 저도 살고 싶었어요. 정말이에요. 도연은 은혁을 봤어요. 그 불안한 눈, 그 흘러내리는 눈물. 그건 모두 진짜였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선생님, 저도 모르겠어요. 은혁이 답했어요. 도연은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당신은 여기를 떠나야 해요. 은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선생님? 당신을 여기 둔다면 당신도 위험하고 제 다른 손님들도 위험해요. 그리고 당신도 결국 저에게 해를 끼칠 거예요. 당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도연의 말은 냉정했지만 잔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의 말투였어요. 그럼 저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아무 데나 가세요. 그리고 더 이상 저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당신을 위해서고 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예요. 도연은 은혁에게 $100를 건넸어요. 이걸로 시작하세요. 은혁은 도연을 봤어요. 눈에는 감사함과 죄책감이 함께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미안해요.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당신도 피해자일 뿐이니까요. 그렇게 말하며 도연은 은혁을 문 밖으로 내보냈어요. 은혁이 사라진 뒤 도연은 한참을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을 봤어요. 별을 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제 어디서 흔적을 숨길 것인가. 다음 날 도연은 이사를 시작했어요. 다른 곳으로. 이번엔 더 외진 곳으로. 더 조용한 곳으로. 하지만 도연은 모르고 있었어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은혁을 통해 얻은 정보는 이미 올라갔고, 이미 결정이 내려졌고, 이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조용한 국경 도시의 밤하늘 위에는 아직도 한국 선교사 한 명을 쫓아다니는 그림자들이 있었어요. 도연은 은혁을 내보낸 그날 밤을 절대 잊을 수 없었어요. 방 안에 혼자 남겨진 도연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의자에 앉아서 그저 앞을 바라보고만 있었죠. 마음속으로는 수많은 생각들이 소용돌이처럼 돌고 있었어요. 내가 놓친 게 뭘까? 처음부터 의심했어야 했나? 아니면 그냥 믿고만 있어야 했나? 도연은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자신은 제대로 사람을 보지 못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조심스럽게 연락할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연길에서 도움을 주던 중국인 목사들, 그리고 도연이 최근에 도왔던 사람들. 그들에게 알려줘야 할 위험한 정보가 있었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 도연은 그 말을 어떻게 전할지 고민했어요. 공포와 혼란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경고를 해야 했거든요. 첫 번째 전화는 목사 리우에게 걸었어요. 리우 목사 안녕하세요. 아, 도연이. 무슨 일이야? 급한데 혹시 시간이 괜찮으세요? 목사 리우는 도연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톤을 감지했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도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누군가가 저를 통해 사람들의 정보를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도왔던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정보를 모은다고? 북한 쪽에서 보낸 감시자였어요. 제가 도운 사람들의 이름, 위치, 심지어 사진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전화 너머에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내가 지금 당신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야. 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해요. 최소한 안전을 위해서라도. 목사 리우는 휴대폰을 들고 나갔어요. 그는 다른 목사들을 부르기 시작했고, 오후가 되자 도연의 집에는 3명의 중국인 목사들이 모였어요. 상황이 뭐라고? 목사왕이 물었어요. 도연은 천천히 설명했어요. 은혁의 정체, 수집된 정보, 그리고 현재의 위험성에 대해서요. 그렇다면 당신도 위험한 거 아닌가? 목사장이 물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도연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그렇지만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단지 그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도망쳐야 하나? 목사 리우가 물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은혁을 내보냈으니까 시간이 조금은 생길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모든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해요. 얼마나 시간이 있을까? 도연은 진정으로 알 수 없었어요. 일주일? 아니면 며칠?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어요. 목사들은 그날 밤 새워가며 계획을 짰어요. 누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루트를 사용해야 할지, 어디까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든 것이 신속하고 조직적이어야 했어요. 도연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수첩을 펼쳤어요. 여러 해 동안 모아온 사람들의 기록들이었어요. 이름, 나이, 상황, 그리고 그들을 도운 방법들.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로 보낼 거죠? 목사왕이 물었어요. 쿤밍으로.
거기서 한국 기간과 연결해야 해요. 쿤민까지 거리가 꽤 먼데 도중에 검문소도 많고. 네, 알아요. 그래서 밤에 이동할 거고 각 지점마다 다른 루트를 사용할 거예요. 계획은 신속했지만 또한 위험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도연은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도왔던 사람들 중에서 아직 중국에 남아있던 사람들이었죠. 대부분 다음 단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당신들은 떠나야 해요. 도연은 그들에게 말했어요. 위험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가 안전하게 보내드릴 거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신뢰도 있었어요. 선생님, 저희를 정말 안전한 곳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한 여성이 물었어요. 도연은 그 여성의 눈을 봤어요. 그녀의 눈빛을 읽으려고 노력했어요. 네, 저는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비록 이번엔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신도 모르게 떠올랐지만 도연은 그 생각을 억누르고 웃음을 지었어요. 이동은 3일 동안 나누어 진행되었어요. 첫 번째 그룹은 10명, 두 번째 그룹은 7명, 세 번째 그룹은 5명. 각 그룹은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출발했어요. 도연은 매번 처음 몇 킬로미터는 직접 따라가서 차와 운전사가 안전하다는 걸 확인한 후에야 돌아왔어요. 그 과정은 매우 긴장됐어요. 경찰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도연은 가슴을 졸였어요. 하지만 다행히 모든 그룹이 안전하게 첫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세 번째 그룹을 배웅하고 돌아온 도연은 그제야 피로가 몰려왔어요. 그는 자신의 방에 쓰러지듯이 누웠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제 내가 할 일은 뭘까? 도연은 자신이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이동했고 앞으로의 과정은 다른 사람들이 맡을 거였어요. 하지만 도연 자신은? 도연은 그 방에 남겨져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경찰에 나갔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발걸음만 옮겼어요. 사람들이 지나가고 자동차가 지나가고 평범한 도시 생활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그 모든 것 속에서 떨어져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한 일이 정말 맞았던 걸까? 모든 게 의미가 있었던 걸까? 도연은 자신의 신앙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진짜로요. 지난 수년간 도연은 수십 명의 사람을 도왔어요.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그들 중 몇 명이 진정한 도움이 되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혹은 그들 중 누구든 은혁처럼 감시자일 수 있었어요. 도연은 그런 생각 속에서 점점 고독해져 갔어요. 일주일 뒤 도연은 목사 리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리우 목사 안녕하세요. 아, 도연이. 뭐하고 있어?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작은 중국 식당에서 만났어요. 저녁 6시쯤이었어요. 목사 리우는 도연의 얼굴을 보는 순간 뭔가를 느꼈어요. 당신 많이 지쳐있네. 도연은 밥을 먹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리우 목사, 혹시 저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할까요? 뭐라고? 은혁 같은 사람들 때문에 모든 게 무의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 리우는 밥을 놓고 도연을 봤어요. 도연, 넌 많은 사람을 도왔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혹시 몇 명이 감시자였다고 해서 그 모든 게 의미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근데 제가 못 본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 다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은 하지 마. 그럼 아무도 도울 수 없게 돼. 도연은 밥을 가만히 저었어요. 내가 물어봐도 될까? 목사 리우가 말했어요. 네. 넌 이 일을 통해서 뭘 얻고 싶었어? 도연은 한참을 생각했어요.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경험. 그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넌 그걸 했지. 근데 그 과정에서 상처도 많이 줬어요. 은혁도 다른 사람들도. 목사 리우는 밥을 천천히 집어먹으며 말했어요.
모든 도움엔 대가가 있어. 때론 상처도 포함된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움이 의미 없어지는 건 아니야. 넌 충분히 했어. 이제는 조금 쉬어도 괜찮다. 도연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 밤 도연은 처음으로 깊게 잠을 잤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은 길지 않았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도연의 방에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노크 소리. 익숙하지만 다른 그 노크 소리였어요. 도연은 문을 열었어요. 그곳에는 은혁이 서 있었어요. 도연의 얼굴이 한순간 경직되었어요. 넌 왜 여기 온 거야? 은혁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선생님 미안합니다. 들어와. 도연은 은혁을 방으로 들였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뭐 있어? 은혁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 계속 그들의 도구로 남아있고 싶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야? 데이터를 다 삭제했어요. 저 모르게 갔어요. 모든 정보를. 도연은 은혁을 바라봤어요. 그럼 넌 지금 어떤 입장이야? 위험한 입장이에요. 그들한테도 북한 쪽에도. 도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그럼 넌 지금부터는 아예 다른 이름으로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해. 네. 도연은 다시 한번 은혁을 위해 루트를 준비했어요. 그날 밤 은혁은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중국을 떠났어요. 도연은 그를 배웅하며 말했어요. 이번엔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 알았지? 네, 선생님. 고마워요. 은혁이 떠나간 후 도연은 방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그 낡은 방. 다시 그 고요한 밤. 도연은 창밖을 봤어요. 연길의 밤하늘. 여전히 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은혁이 정말로 데이터를 삭제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연기였는지. 그리고 만약 그것이 다시 노출된다면 모든 사람들의 위험이 다시 커진다는 것을요. 도연은 그 밤 성경책을 펼쳐 읽었어요.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던 말씀이었어요. 아버지여,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가시기를 원하거니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도연은 그 말을 읽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목사 리우에게 전화를 걸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대신 그는 방에서 기도만 했어요. 밤이 되자 도연의 방에 다시 손가락 굵기의 노크음이 들렸어요. 이번엔 다른 음색이었어요. 권위 있고 명령하는 소리였어요. 문 열어. 중국 말이었어요. 하지만 뒤에는 북한 말도 들렸어요.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여기 뭔가 비합법적인 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종교 활동을 할 뿐입니다. 문을 열어. 도연은 천천히 일어나 문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그곳에는 중국 공안 5명과 그 뒤에 북한 정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도연의 눈이 순간 맑아졌어요.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어요. 중국 정부와 북한 정부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것이 뜻하는 바는 도연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도연입니다. 무슨 일인가요? 중국 공안 대장이 답했어요. 당신은 불법 브로커 활동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을 중국을 통해 제3국으로 미입국시킨 혐의로요. 저는 단지 난민을 돕고 있을 뿐입니다. 이 나라 법에서는 그게 불법이야. 북한의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한도연, 우리는 당신의 모든 활동을 알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당신이 도운 사람들, 그들이 가는 경로, 그리고 그들의 목적지까지 모두 말이다. 도연은 그 말을 들으며 은혁을 떠올렸어요. 은혁이 결국. 그리고 당신의 그 활동은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북한의 남자가 계속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도망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이야. 도연이 대답했어요. 저는 단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인간의 존엄성? 당신은 국경법을 위반했어. 그게 중요해. 중국 공안대장이 손을 들었어요. 한도연, 당신을 체포합니다. 도연은 자신의 손이 뒤로 묶이는 것을 봤어요. 너무 순식간이었어요. 신문실로 끌려간 도연 앞에는 테이블과 의자만 있었어요. 그리고 한 명의 신문자가 있었어요. 당신이 도운 사람들의 전부를 말해라.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해. 도연은 침묵했어요. 신문자는 도연의 팔을 탁자에 내려쳤어요. 고통이 도연을 관통했지만 도연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말하면 편해진다. 왜 자꾸 말을 안 해? 저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문자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들을 보호? 당신은 이미 그들을 팔았잖아. 은혁이 모든 정보를 넘겼는데?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렇군요. 그래요. 도연이 그렇게 떨어뜨렸던 은혁이 결국 또 다른 배신을 한 거였어요. 아니, 애초부터 그렇게 놔두라는 명령이었을지도 몰라요. 따라서 당신이 말을 하나 안 하나 상관없어.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 그 말이 도연에게 가장 큰 타격이었어요. 자신이 도운 모든 사람들이 이미 목록에 올라 있다는 사실. 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 도연은 머리를 내렸어요. 내가 한 것들이 다 소용없었군요. 신문자가 웃었어요. 그렇지. 이제 넌 끝이야. 3일간의 신문 후 도연은 이동되었어요. 목사 리우가 알아낸 바에 따르면 도연은 처음에 중국 공안 유치장에 있다가 며칠 뒤 북한 관계자들에게 인수된 거였어요. 그 이후로 도연의 소식은 끊겼어요. 목사 리우는 모든 루트를 통해 도연의 안부를 알아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목사 리우는 도연이 체포된 지 일주일 뒤 다른 목사들과 함께 모였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기도 외에는 없을 것 같은데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도연이는 우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목사들은 그 밤 새워서 도연을 위한 기도회를 열기로 결정했어요. 소식은 조용히 퍼져나갔어요. 연길의 지하 교회 네트워크를 통해 도움을 받았던 탈북자들의 입을 통해요. 도연이 도운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고 그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도연을 위해 기도했어요. 준호는 서울의 자신의 아파트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선생님이 저를 안 도와주셨으면 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혜정이는 서울의 자신의 카페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선생님이 왜 계속 위험을 무릅쓰셨을까? 그냥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셨을까? 하지만 누구도 그 답을 알 수 없었어요. 도연이 체포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한 통의 전화가 목사 리우에게 걸려왔어요. 목사님, 저 제보인인데요. 누십니까? 저 도연 선생님이 도와줬던 사람의 형제입니다. 중국에 있거든요. 목사 리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뭔 말씀이세요? 도연 선생님이 제 동생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 동생은 지금 한국에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소식을 알았어요. 뭐 하신 분이신가요? 저는 북한 쪽의 사람이었어요. 도연 선생님을 감시하던 사람들 중 하나였거든요. 목사 리우의 손이 떨렸어요. 그럼 도연은? 도연 선생님은 이미 북한으로 넘겨졌을 거예요. 지금쯤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제보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건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뭐죠? 도연 선생님이 저한테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신뢰가 저를 바꿨어요. 그래서 저 이렇게 연락하는 거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전할 게 있어요. 뭔가요? 도연 선생님이 체포되기 전에 저한테 편지를 남겨주셨어요. 저 그걸 목사님께 전해드려고 해요. 편지는 일주일 뒤 목사 리우에게 전해졌어요. 그것은 봉투도 봉인도 없는 종이 한 장이었어요. 리우 목사에게 내가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을 읽고 계신다면 제가 한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만이라도 알아주세요. 사람은 때론 자신의 목소리를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의미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도운 모든 사람들의 내일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자유를 위해 나는 이 길을 걷기로 결정했습니다. 혹시 나의 가족이 이것을 알게 되면 나는 행복했노라고 말씀해 주세요. 사람들을 돕는 일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요? 도연이. 목사 리우는 그 편지를 읽으며 오랫동안 울었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모두에게 공유했어요. 도연이 도운 사람들에게, 다른 목사들에게, 그리고 그가 이루어낸 네트워크의 모든 사람들에게요. 시간이 흘렀어요. 도연이 체포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도연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어떤 이들은 그가 이미 죽었을 거라고 했어요. 어떤 이들은 그가 여전히 어딘가의 감옥에서 살아있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대신 도연의 영향은 점점 커져갔어요. 준호는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지금은 북한 인권단체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혜정이는 자신의 카페를 통해 탈북자 지원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보인이라 불렸던 그 사람은 지금 새 나라를 거쳐 한국에 와 있었어요. 도연 선생님이 저를 바꿨어요. 이제는 제가 다른 누군가를 바꿀 차례네요. 그렇게 말하며 그는 서울의 지하철도역에서 노숙자들을 위해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목사 리우는 계속 도연을 위해 기도했어요. 만약 도연이가 죽었다면 그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만약 도연이가 살아있다면 그가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설 수 있기를. 그 기도는 밤마다 주마다 계속되었어요. 어느 날 목사 리우는 도연이 남겨두었던 방을 방문했어요. 8년 동안 도연이 살던 그 낡은 방. 모든 게 그대로 있었어요. 침대도 책장도 탁자도. 목사는 한 권의 성경책을 집어들었어요. 그 첫 페이지에는 도연의 필체로 쓰인 글귀가 있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목사는 그 말씀을 읽으며 생각했어요. 도연이는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았구나. 그리고 조용한 기도를 했어요. 주여 도연이를 보호해 주세요. 어디에 있든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한 선교사의 실제의 삶과 그리고 그 삶이 남긴 족적에 관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도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어요. 어디선가 그는 아직도 살아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미 이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어요. 도연이 심은 씨앗은 자라났다는 것. 그의 무조건적인 신뢰가 누군가의 배신을 감싸 안았고 그의 조건 없는 도움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꿨고 그의 침묵이 누군가의 목소리가 되었다는 것. 때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행동은 소음 없이 행해져요. 관심도 받지 않고 인정도 받지 않고 때론 배신을 당하면서도 계속되는 그런 행동들. 도연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의 등불은 여전히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닿았다면 혹은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따뜻한 여운을 담아 우리 다시 만나요.